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세션에서 김자본 목사님께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생산적 금융이 갖는 의미와 또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험 산업이 가지는 역할과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생산적 금융이 국정 핵심 과제로서 대두되면서부터 저희 원에서도 그 영향에 대해서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동안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발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내 보험 산업의 자본 관리 현황과 생산적 금융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 지급이력 제도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보험 산업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들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생산적 금융은 앞서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실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저희 한국에서 국민성장 펀드와 1차, 2차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단 정부 주도의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업권이 자체적으로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권이나 보험업권에 대해서도 건전성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들이 도입되거나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 보험업권에서도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8조 원 투자를 포함해서 향후 5년간 약 40조 원 이상의 규모의 금액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에서 보험회사는 사실 장기 자본 혹은 인내 자본의 공급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수취한 보험료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나 벤처기업과 같이 인내 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 투자에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이런 보험 산업의 장기 자본력이 인정을 받아서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 자본들이 보험 시장으로 유입되거나 진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보험 회사 입장에서도 생산적 금융에 참여할 유인들이 존재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보험회사는 장기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부채 관리를 위해서 장기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물이 제한되어 있던 국내 여건상 보험 산업의 상당 자산은 초장기 국고채 중심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초장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규모 수요가 국고채의 금리를 왜곡하는,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보험회사가 장기 국고채를 매입하는 것이 할인율을 낮춤으로써 자본을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딜레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는 장기 해외 대체 자산과 같은 대안들을 모색해 왔었는데요. 생산적 금융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인프라와 같은 자산들은 장기 대체 자산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고채 중심의 자산운용 전략은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 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수익률 지난 5년간을 살펴보면 국고채 금리와 비슷하게 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산운용 수익률은 보험회사가 제공해야 되는 혹은 보장해야 되는 이율보다 수익률이 낮아짐으로써 발생하는 2차 역마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고수익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낮은 수익률은 결국 연금 상품이나 보험회사의 저축성 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안전자산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 참여를 통해서 투자 수익도 확보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생산적 금융은 지급여력 관리 측면에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2023년에 시가평가 기반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기 전까지 보험산업은 지급여력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나 듀레이션 갭 규제와 같은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급여력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높은 경제적 위험성을 동반하고
또 추가적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산적 부문의 높은 위험성은 시가평가제도 하에서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변동성은 결국 높은 요구 자본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투자 재원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의 기존 자산은 사실 ALM을 위해서 상당 부분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축성 상품이나 연금 상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또 시장 점유율도 감소하는 형태로 인해서 보험회사는 안정적으로 대규모 장기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보험회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생산적 금융이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또 생산적 금융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혹은 자본 관리 측면에서의 과제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KICS에서 생산적 금융과 관련이 높은 할인율과 주식 위험액 산출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보험 산업의 현재 자본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급여력제도 합리화 방안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국내외 지급여력 제도를 비교하고 해외 개선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회사가 생산적 금융에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국내 보험회사들의 자본관리 현황과 생산적 금융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KICS에서 할인율과 주식 위험액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는데요. 현행 제도 하에서 할인율 곡선은 기본 무위험 금리 기간 구조에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이라고 하는 조정 항목을 가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매칭 조정을 적용한 사례는 없고요. 국고채에 기반한 무위험 금리 기간 구조에 변동성 조정을 가산해서 할인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조정은 시장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인 자본 변동성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동성 조정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산업의 대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칭 조정 같은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면 자본 변동성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 관리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별 회사의 특정 자산 부채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결국은 매칭된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매칭 조정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적 부문에 투자할 유인이 커지게 됩니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자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면 그게 곧 할인율을 높이기 때문에 부채의 부담은 경감시키고 투자 수익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칭 조정이 어떻게 보면 생산적 금융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 후반부에서 매칭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식 위험액입니다. 주식 위험액은 요구 자본 항목인 시장 위험액의 하위 항목인데요. 시장 위험액은 금리나 주식과 같이 시장 요소의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측정합니다. 보험회사의 생산적 금융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요구 자본, 즉 주식 위험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 위험액은 주식 투자 금액의 충격 수준이라고 하는 수치를 곱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주식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충격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벤처기업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기타 주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충격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요구 자본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국내 보험 산업의 요구 자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보험 산업 전체의 요구 자본 중에서 시장 위험액의 비중은 37% 수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생명 장기 손해보험 위험액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위험액 중에서도 58%는 주식 위험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위험이 요구 자본, 나아가 지급 여력 비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위험액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가장 높은 충격 수준을 적용했던 기타 주식에 대한 요구 자본, 즉 기타 주식 위험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산업의 전체 운용 자산 중에서 주식의 비중은 11% 정도이고
사실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제외한다면 4% 수준의 수준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적은 주식 투자 금액만으로도 높은 요구 자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부문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가 지급 여력 비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고, 저희는 그래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당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기 때문에 산업 전체를 하나의 보험회사로 가정하였고요. 이 회사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뭐 왜 24조 원이냐라고 하시면, 이전에 발표되었던 자료 중에 뭐 자본 규제 개선에 따라서 보험 산업이 추가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금액을 활용을 하였고요. 뭐 금액에 따른 결과의 변화는 부록을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주식 위험액과 시장 위험액, 요구 자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은 2025년 말 기준으로 고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요건대로라면 기타 주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49%의 높은 충격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투자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2조 원만큼 기타 주식에 대한 요구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체 요구 자본은 8조 원이 증가하게 되고 지급 여력 비율은 기존의 208%에서 12%포인트 낮아지는 196%가 됩니다. 결국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요구 자본 확대를 통해 지급 여력 비율을 낮추고 자본 부담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적 부분의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 창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가 연평균 10%의 수익, 즉 평균 2.4조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사실 뭐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만 분석의 편의상 매년 평균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에 적립이 되기 때문에 가용 자본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결과 지급 여력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생산적 부문 투자로 인해서 지급 여력 비율이 낮아졌던 효과 중에 일부분은 수익 창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요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급 여력 비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단순화된 모형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영향은 보험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나 투자하는 방식, 수익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재원을 마련할 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면 금리나 신용 위험액과 같은 다른 요구 자본 항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생산적 부문 투자가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른 투자는 기존의 통상적인 벤처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인 위험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의 후순위 보강을 통해서 금융 위험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생산적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을 통해서 비금융, 즉 약간 운영상의 위험들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 투자는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좀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따른 변동성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얼마 전인데 지난달 말에 지급 여력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들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뭐 각종 위험액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도입되었고요. 매칭 조정과 같은 다른 항목들도 기존에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지급 여력 비율에 대한 영향이 특히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매칭 조정과 주식 위험액 제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회사들 죄송합니다. 국내 지급 여력 제도에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지, 혹은 유사한 목적으로 제도를 개정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요국 지급 여력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할인율 산출 방식을 좀 비교해 보면 주요국 할인율 산출 방식은 모두 자산과 부채의 현금 흐름의 안정성, 상호 간의 매칭 정도, 그리고 관리 방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솔벤시 2나 영국의 솔벤시 UK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같은 방식으로 무위험 금리의 변동성 조정이나 매칭 조정 두 항목 중 하나를 가산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ICS나 일본의 ESR 같은 경우에는 자산과의 현금 흐름 매칭 정도에 따라서 보험 부채를 선제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할인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탑과 미들 버킷으로 분류가 된다면
국내의 매칭 조정과 마찬가지로 매칭된 자산의 스프레드를 할인율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내 매칭 조정 제도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적용은 보험회사가 자산의 현금 흐름 매칭 효과를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주요국들의 주식 위험액 충격 수준을 살펴보면 사실 국내의 수준이 다른 제도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국내의 주식이나 지분 투자에 대한 자본 규제가 해외 대비해서 엄격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 유럽의 경우를 보면 보험회사의 실물 경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급 여력 제도를 개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주식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또 적격 모험 자본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는 솔벤시 2를 자국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투자 유연성을 확대하고 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매칭 조정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칭 조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고 또 매칭 조정 적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들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제도 합리화 방안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방안들의 상당 부분이 규제 개정 사항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매칭 조정과 주식 위험액 개선 방안에 세부 개정 근거나 적용 방법,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보완 사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 방안들이 적용되었을 때 지급 여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매칭 조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칭 조정은 매칭된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할 요인이 확대가 되고 또 가용 자본을 확충해야 된다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어, 아- 현재 조항 속에도 매칭 조정 제도가 존재하는데 국내에서 활용한 사례는 없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현행 규정상 매칭 조정이 적용 가능했던 자산은 현금 흐름이 고정되어 있는 채권과 같은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부채와 자산 간의 현금 흐름 매칭 요건이 정성적이면서도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요건 외에도 매칭 조정 적용이 용이한 상품군들, 저축성 상품이나 현금 흐름이 안정화된 연금 상품들이 비중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매칭 조정의 활용도 역시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는 매칭 조정의 적용 자산을 현금 흐름이 고정된 자산에서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현금 흐름 예측 가능성이 높은 자산까지 확대하고 또 ICS의 사례와 같이 현금 흐름 매칭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미스매칭을 허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 매칭률을 테스트하는 어떤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의 편의성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상품 중에서 사실 일시담이다 완납 연금보험과 같이 전통적으로 매칭 조정을 적용하기 쉬운 상품 외에 완화된 요건 하에서 어떤 상품들이 매칭 조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일정 수준 미스매칭이 허용된다면 뭐 시장 가격 조정률을 적용하는 상품이나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매칭 조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생명보험회사는 매칭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험 부채를 관리하고 또 수익성 있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비바 같은 경우에는 연금 상품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할인율을 산출할 때 매칭 조정으로 124bps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는 변동성 조정이 35bps인 점을 감안해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결국 매칭 조정을 통해서 할인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부채를 낮춤으로써 가용 자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피바에서는 매칭 조정을 통해서 보험 부채를 64억 파운드 경감하고 그에 따라 가용 자본이 52억 파운드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 위험액 완화 방안입니다. 주식 위험액 완화 방안으로는 정책 프로그래밍 혹은
적격 벤처 투자에 대해서 주식 위험액 충격 수준을 낮춰주는 방안, 또 적격 인프라와 장기 보유 주식 특례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방안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른 위험 완화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후순위 보강에 따른 금융 위험 완화 효과나 비금융 위험 완화 효과, 그리고 장기 보유에 의한 변동성 완화 효과를 반영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 프로그램 특례인데요.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후순위 보강하는 비율만큼 충격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프로그램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특정 경제 분야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자에게 보조를 제공하고 또 정부의 감독으로 위험 요소들을 제한할 수 있는 투자 사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의 정부의 우선 손실 충당 금액이 전체 금액의 20%라면 충격 수준은 49%가 아니라 20% 낮춘 39.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자본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한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어떤 사업비 구조를 보면 현재 공표된 바에 의하면 사업비 3.4조 원 중 후순위 대출이 약 3,900억 원 정도로 후순위 보강 비율이 10%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주식 특례의 범위를 기존에는 선진시장 상장 주식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선진국 비상장 주식과 적격 벤처 펀드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49%의 충격 수준을 적용하였는데 현재는 장기 보유 주식 특례를 적용한다면 20%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요구 자본을 절반 이상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 투자에 대해서 충격 수준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나 벤처투자 촉진법에 따른 벤처기업 펀드에 대해서 충격 수준을 선진시장 상장 주식 수준인 35%까지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전격 인프라 특례 요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나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프라를 적격 인프라 특례의 예시로서 포함시켰습니다. 적격 인프라 특례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주식과 같이 제일 낮은 충격 수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구 자본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된 방안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벤처 투자에 대해서 위험 관리 그리고 투자 관리에 관한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벤처 기업에 대해서 사실 요구 자본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정이 되고 있는데 상장 기업 대비해서 벤처 기업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과 같은 위험 관리 요건들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 이 부분은 아,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벤처 펀드에 대한 요구 자본이 낮아질 때 그것이 곧 국내의 생산적 부문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벤처 기업 투자 비중에 대한 요건을 명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벤처 투자 촉진법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에서는 40% 정도 국내 벤처나 창업가한테 투자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비중 요건을 70%로 높여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 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투자 비중 요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 인프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나 항만과는 수익 구조나 어떤 이용자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 분석이나 수익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요건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 보유 주식 특례 활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기존의 장기 보유 주식 특례 경우에도 선진시장 상장 주식에 적용할 수 있었고 보험회사들이 선진시장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구 자본을 낮추는데 활용할 수는 있었지만 활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서 강제 매각을 회피 요건을 완화하거나 재설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현행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은 장기 보유 주식의 대상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산 효과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상관관계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주식 위험액 완화 방안이 지금 여력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보험회사 A가 다시 한번 벤처기업에 24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개정 방안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지급 여력 비율의 변화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정 방안 적용하기 전에는 49%의 높은 충격 수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장기 보유 주식 특례와 포순위 대출 20%를 반영한 정책 프로그램 특례를 함께 적용한다면 충격 수준을 16%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구 자본이 늘어나는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급 여력 비율 하락 효과도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 방안 적용 전에는 208%에서 196%까지 12%포인트 지급 여력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을 중복 적용한다면 지급 여력 비율이 204%까지밖에 낮아지지 않아 하락 효과가 4%포인트에 그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위험액 완화 방안을 도입한다면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의 하락 압박이 덜 줄어들고, 그에 따라 자본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험회사의 투자 여력은 늘리고 생산적 금융에 참여할 유인 역시 확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 이외에도 보험산업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험산업의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본관리의 효율화, 상품 구조의 정비, 그리고 자산 운용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파생상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급여력 제도에서는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효과 관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물 매입 대비해서 훨씬 적은 자금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자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험업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운 위험회피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범위가 확대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생상품 활용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기존의 인프라도 충분히 기존의 기준이나 인프라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적 금융이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적 자산과 현금 흐름이 유사한 혹은 매칭을 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또 말씀드린 매칭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가용 자본에 대한 부담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생산적 금융이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어느 정도 안정성을 겸비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전문 기관과의 제휴 등이 필요할 뿐더러, 보험회사 내부에서도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위험 관리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산적 금융 기조 아래에서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보험회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위한 제도적 측면, 자본관리 차원 측면에서 과제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재정 후순위 부담이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들은 생산적 부문의 높은 경제적 위험성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산업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 판매한다면 효과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산업은 지금까지 보험 판매를 통해서 보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2023년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또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현재 자본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산업의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자본 규제 합리화와 같은 제도 개선 노력들은 이러한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생산적 금융의 성공적인 추진과 보험 산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